서양 미술에서 입체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인 원근법과 명암법을 해체하면서 시점을 복수한 거잖아요. 그런 뒤에 이제 그 평면에다가 이제 재구성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입체주의의 어떤 그 미학이 뭐냐, 뭐든지 이 미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민화도 그렇고 이 서양의 사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체주의가 어떤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걸 입체주의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양식인 거죠. 방법이에요, 방법. 이 방식이 어떻게 의미를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입체주의의 미학이라는 거는 그런 대상에 대한 지적인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면, 측면, 뭐 뒷면을 한 화면에 합쳐놨다. 이건 인식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지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기존의 원근법에 대한 파격이고 그 파격에서 오는 유희에 있다고 봐요. 어떤 기존의 질서가 깨지면은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입체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저는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피카소는 이 유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작가가 추구한 거는 지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유희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입체주의 작가 중에 브라크라든지 뭐 레제라든지 뭐 많은 입체주의 작가가 있지만 그 작가들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 한다고 봐요. 피카소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고 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사람이고 굉장히 유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입체주의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이걸 유의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운 기하추상의 원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피카소의 작품과 이 민화 작품 사이에 이 공통점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피카소의 작품은 민화에 가깝다. 미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세잔의 정물하고 오른쪽은 피카소의 정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바니타스 정물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양식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양식을 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 대상 설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산수화를 대상으로 한 역사를 살피면서 민화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나를 봤고, 또 오늘은 이제 정물화 역사를 살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니타스 정물화를 세잔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세잔의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점을 섞으면서 화면 안에서의 자율적인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점이나 어떤 주제 내용, 이 바니타스의 어떤 주제 내용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더 발전시킨 것이 피카소죠. 피카소는 완전히 이제 원근법을 없애고 평면적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그러나 대상은 없애지 않아요. 마치 어린이들의 그 그림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자, 피카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동소리를 들었던 나는 그때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릴 수 있었지만 아이들처럼 상상하며 그리는 법을 배우기까지 평생이 걸렸다. 그러니까 12살, 13살 무렵에 그 라파엘로 같은 그런 대가들의 그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아이들처럼 상상하면서 그리는 법을 배우기까지가 평생이 걸렸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이상적인 모델은 아이들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난기 많고 유희적인 그런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해학적인, 아이들이 참 해학적이에요. 피카소가 추구하는 바가 뭐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지적인 것이 아니라 유의적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민화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1910년 11년에 분석적 큐비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색깔도 빼버리고 갈색과 회색만 사용하고 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해요. 잠깐 한 2, 3년 정도 이런 작업을 합니다. 브라크랑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피카소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이 브라크 그림인데 누가 누구 건지 알아보기도 힘들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얘기하죠. 분석적 입체주의. 이거는 지적인 거예요. 이거는 유의적인 거 아니에요. 대상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그런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기하학적 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지적으로 가면은 그림이 비슷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공식이 딱 잡힌 거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공식으로 그려요. 그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자기의 개성과 자기만이 갖고 있는 본래 면목이 이렇게 가면 드러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작가가 서로 이걸 피하면서 다시 이제 면을 좀 더 크게 갑니다. 그리고 색을 가져와요. 자, 색을 쓰고 면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형태를 다시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 분석적 큐비즘 시기에는 형태가 거의 잘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추상에 가깝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이제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그러는데, 종합적 입체주의. 여기 오면은 뭘 그리는지 형상이 살아나요. 색채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색깔들을 다 선택해야 하잖아요. 아까 모노톤으로 가면은 색깔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브라크는 피카소에 비해서 훨씬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브라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피카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 않아요.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가는 거죠. 피카소의 정물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그 분석적 큐비즘하고 룰이 달라요. 일단 형태가 인지될 정도, 그리고 그 대상의 여러 가지 각도, 그리고 색채의 다양성, 그 룰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룰을 잘 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피카소의 정물화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민화로 봐요. 민화. 유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 가지고 경직되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 장난기가 나오잖아요. 즉흥적으로. 뭐 기타를 그릴 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아주 그 그리면서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또 뭐 액자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 아주 기발한 이런 생각들. 이 굉장히 유의적이죠. 민화의 룰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체주의와 책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왼쪽 작품은 브라크의 1929년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은 19세기 책거리예요. 결과적으로 비슷해졌어요. 그죠? 연대적으로 보면은 한 100년 정도 조선이 앞서 있는 거죠. 입체주의보다, 서양 입체주의보다. 룰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피카소를 계승한 이 몬드리안이 신조형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기하학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피카소의 작품을 지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입체주의를. 그러니까 그 지적인 거를 더 발전시키면은 더 사물의 어떤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 형태적 본질, 수평과 수직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색깔은 삼원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하추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미술이 수학적인 비례, 미술의 자율성이 수학적 비례로 돼버리는 거죠. 이건 자율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적이 돼버리니까. 미술만의 자율성을 위해서 문학적인 내용을 뺀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수학이 돼버렸다. 그럼 자율성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모더니즘의 한계라는 것은 입체주의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환원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환원적으로. 본질에 대한 환원. 그 환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본성의 환원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보편적인 환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수직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더 극적으로 끌고 간 것이 미니멀리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개성이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본래 면목이 어디 있어요. 예술이 그렇게 가면은, 미술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다 공장에서 만들죠. 그럼 작품을. 그게 과연 예술의 길인가? 결국 보편적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몬드리안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당장 수평과 수직만 그려야 되잖아요. 신주영주의를 이끌었던 반데스 부르크만 해도 사선을 쓰잖아요. 사선, 수평, 수직, 사선. 이 사선 썼다고 몬드리안하고 싸움하고 헤어지잖아요. 갈라서잖아요. 기본 요소가 둘이냐 셋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요소만 있다는 건데, 아니 수평과 수직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그게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다 거기 중복되겠죠.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진다고요. 그림이. 비례를 좀 달리 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예술은 달라야 되잖아요. 전통과 달라야 되는데, 자기 개성이 실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표절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서양 미술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후기 인상주의, 형태가 살아있잖아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로 가면서 너무 환원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 본질을 너무 환원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은 예술의 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오히려 종교에 가까워지고, 예술은 자기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개성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몬드리안의 이런 방식은 어떤 전통과 차별화, 파격은 되지만 여기에는 어떤 유의의 여지가 없다. 그냥 엄격한 룰에 의해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확장력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서양 미술을 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예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뭐 각자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민화 그 책거리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책을 쌓아놓은 거라고요, 이게. 여기 책상도 있잖아요. 이건 책장이고요. 바깥에 있는 건 책장이고, 책상, 책장, 책이 있고, 두루마리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현이 아니죠. 이걸 또 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상도 아니죠. 이게 자율적이잖아요. 그죠? 화면 안에서의 자율성인데, 자율적이지만, 몬드리안처럼 대상을 없애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엄청난 그 많은 변화가 가능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추상으로 안 가면서도 어떤 파격이 있고 유희가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 그림에 눈이 가가지고 계속 법칙을 자꾸 읽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혼란스러우면은 우리의 뇌는 자꾸 거기서 그 룰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룰을 보려고 계속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룰은 잘 알듯 말듯 모호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시적인 신비. 이게 민화가 지향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적인 신비. 이 심층 의미.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명료하게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 조선의 민화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야나기 무네요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원근법에 기초하면서도 원근법을 무시하는 조선 민화는 모든 지식을 무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그림이다. 합리성의 군색에서 해방되고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자유가 있으면서 진실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림이어서 불가사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글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원근법에 기초하는 것 같은데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지식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고, 근데 또 굉장히 진실되게 그래요. 아주 꼼꼼하게 진지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파격과 유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파격과 유희. 어떤 뭐 지식에 잡히거나 주제에 종속되거나 이거는 예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죠? 사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자, 부분도를 좀 볼게요, 이렇게. 요 작품의 밑부분을 확대해 온 거죠. 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도무지 룰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꼼꼼하고 열심히 그렸는데 여기는 또 왜 없어졌는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불에 타버린 것처럼 됐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좋다는 거죠. 좋은데 참 알 수가 없는. 이건 상징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상징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파격을 시도하겠어요? 제가 윗부분을 좀 가로로 한번 돌려놔 봤어요. 부분도를 해가지고. 아까 피카소 그림에서 봤던 그 유희가 느껴지죠? 아주 정교하면서도 재현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시적인 모호함이 있죠. 사실적인데 모호해요. 그 대페이지망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현이 안 되고